이에 있습니다. 화려한 귀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대형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장. 탐욕스러운 눈빛의 한중년 남자가 단상 위에서 의사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수를, 그러니까 이 그룹의 회장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직전이었죠. 모든 주주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윤서희 회장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각 정적을 깨는 하이힐 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유치장에 갇혀있던 그 여자 도둑 누명을 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녀가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남자를 향해 붉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에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 한마디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녀는 손에 든 낡은 녹음기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를 처단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자리를 훔치려는 당신을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도대체 이 당찬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거지 소녀가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상청 관측 이래 100년 만에 한파가 서울을 집어삼켰습니다. 뉴스 앵커는 따뜻한 스튜디오에 앉아 살인적인 추위라며 수도관 동파를 걱정했지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이 추위는 은유가 아닌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돌며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빈 깡통 하나가 아스팔트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화려한 서울스퀘어 빌딩의 거대한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그림자 속 그곳에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이나 올해 나이 27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몰골에서 꽃을 연상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추위를 막기 위해 걸친 것이라곤 솜이 다 빠져 얇은 천쪼가리가 되어버린 회색 패딩 점퍼 하나와 무릎 부분이 해져 너덜거리는 작업복 바지가 전부였으니까요.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리는 낡은 운동화 사이로 스며든 눈이 체온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그녀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나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고개를 파묻은 채 딱딱 부딪히는 이 사이로 입김을 불어넣으며 신음했습니다. 추워. 진짜 뼈가 깎이는 것 같아. 제발 바람 좀 그만 불어. 입 밖으로 나온 하얀 연기는 온기를 전해주기도 전에 차가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 만 18세가 되자마자 달랑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손에 쥐고 세상이라는 정글에 던져졌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몸을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것이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공사판 미장 보조일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꼬박 일해받을 돈이 400만 원. 그 돈이면 창문도 없는 고시원 쪽방을 벗어나 작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보증금 있는 월세방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청춘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믿었던 현장 소장 김 씨가 이날을 포함한 인부 10수명의 임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밀린 고시원비를 내지 못한 이나는 그 길로 엄동설안의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노숙을 시작한 지 오늘로 딱 3일째. 물 한 모금, 밥 한 톨 먹지 못한 그녀의 뱃속에서 꾸르륵하고 위장이 비틀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흑 아파 배고픈 게 이렇게 아픈 거였나. 위장이 나를 씹어먹는 것 같아. 배고픔은 더 이상 식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내장을 긁어내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만치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보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국물 자국이라도 핥아먹고 싶은 충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눌렀습니다. 이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마치 좀비처럼 그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겠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옆 더러운 오물과 눈이 뒤섞인 구덩이 속에 이질적인 검은 물체 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을 비비며 이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캄캄한 골목, 지나가는 사람은커녕 도둑고양이 한 마리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내용물은 이나의 숨통을 턱하고 막히게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빳빳한 신권, 5만원권 지폐가 터질 듯이 채워져 있었고 그 뒤로는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100만원권 수표들이 겹겹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수백만원, 아니 1000만원은 좋게 넘을 거액이었습니다. 이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뭐야? 100만원? 아니 1000만원? 세상에 이게 다 진짜 돈이야? 순간 3일을 굶은 뇌 속에서 악마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강이나 기회야. 눈 딱 감아. 여기 CCTV도 없어.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이 돈이면 당장 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종류별로 다 사 먹을 수 있어. 뜨끈한 컵라면. 국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아니,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물에 꽁꽁 온몸을 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따뜻한 방을 구할 수 있잖아. 너 세상한테 뺏기기만 했잖아. 김 소장한테 400만원 떼먹혔잖아. 이건 신이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가져. 그냥 가져버려. 그래, 나도 살아야지. 나라고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법 있어? 400만원 대신 받은 거라고 치면 되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배고픔이 도덕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나의 손가락이 떨리며 지폐로 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을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던 찰나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창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족 사진도 멋진 풍경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빛바래고 낡은 아주 오래된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마치 주문처럼 간절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제발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엄마 아빠가 기다릴게. 이나는 감전된 듯 손을 멈췄습니다. 5만원권 지폐를 쥐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27년간 부모 없이 살아온 이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릴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기다림. 보육원 원장님은 이나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나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거야.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너를 애타게 찾고 계실 거야. 하지만 이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지갑의 주인은 25년 전에 내 부모와 달리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렸던 사람일까? 이나는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럽다. 이 아기는 좋겠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도 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받았네. 나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다는데 지갑 속의 돈은 더 이상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 누군가의 목숨 같은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나야,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거란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떳떳하게 살아야 해. 이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비릿함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나는 지갑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흐느끼듯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지지만 도둑년은 아니야. 굶어 죽어 객사가 되더라도 남의 간절함이 담긴 돈엔 손 안 대. 강이나 정신 차려, 비굴해지지 마. 이나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고파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빙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훔치지 않는다, 돌려준다. 그 마지막 자존심 하나가 위태로운 이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을 내는 눈보라를 뚫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친 바람 소리가 뒤로 물러나고 파출소의 자동문이 징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출소 안은 바깥 세상과는 딴판으로 평온하고 후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난로의 열기에 얼어있던 이나의 피부가 따끔거리고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실내에는 누군가 먹다 남은 컵라면 냄새와 믹스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나의 텅 빈 위장을 자극해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당직 데스크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보고 있던 김순경은 이나의 몰골을 확인하곤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며칠 씻지 못해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패딩 점퍼, 흙투성이가 된 바지,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으니까요. 그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야? 아가씨,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니야. 밥 달라고 온 거면. 저기 서울역 광장에 무료 급식소로 가냄새 나니까. 얼른 나가. 이나는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밥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뭐 신고하러 왔어? 아님 뭐 훔치러 들어왔어?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나는 품에서 소중하게 안고 있던 지갑을 꺼내 김순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주웠어요. 쓰레기통 옆에서 주인이 많이 찾을 것 같아서. 김순경은 이나가 내민 지갑을 낚아채듯 가져가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갑 안을 가득 채운 수표와 현금 뭉치. 그는 고개를 들어 이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명백한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나를 쏘아붙였습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네. 야, 아가씨.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훔쳤지? 슬쩍 했다가 안에 금액 보니까 겁나서 가져온 거지. 아니면 뭐 이거 찾아줬다고 사례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이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쓰레기통 옆 눈구덩이에서 주운 거예요. 맹세코 10원 한 장 손 안 댔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목소리 큰 거 보니 찔리는 게 있구만. 노숙자 주제에 자존심은 알았어. 일단 저기 구석 의자에 앉아 있어. 신원 조회해보고 주인 연락 닿으면 확인해 볼 테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김순경은 이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구석에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칭찬은커녕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배는 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몸은 녹으면서 오한이 들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냥 가져버릴 걸. 그랬나 순간적인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끼익 하고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고 차 문 닫는 소리가 파출소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또각또각 아주 다급하고 빠른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태풍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단정한 올림머리를 했지만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한쪽 구두가 벗겨져 맨발인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대형 그룹의 총수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윤서희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회장의 위험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지갑,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 지갑요. 김순경은 윤 회장을 알아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굽실거리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십니까?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물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꽤 되던데 혹시라도 비는 거 없나? 잘 보시고요. 김순경은 이날을 보며 혹시라도 훔쳤으면 가만 안 둔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 회장은 김순경이 건네는 지갑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수백만 원의 현금이나 수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지갑 가장 깊숙한 곳, 투명 비닐창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꽂힌 낡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볼에 비비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다행이다. 흐흑 정말 다행이야. 여보 나 이거 잃어버리면 당신 따라 죽으려고 했어. 우리 윤우 사진인데. 우리 아기 사진인데. 흑흑 파출소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돈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낡은 사진 한 장을 끌어안고 우는 재벌 회장의 모습. 그것은 2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최진수와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이자 사고 직후 실종된 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돈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진이 없으면 그녀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울던 윤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찰관님, 누가 이걸 찾아줬습니까? 사례를 꼭 해야 합니다. 김순경이 이나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저 노숙자 아가씨가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훔친 건 아닌지 제가 조사 중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출소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리고 있는 깡마른 소녀. 윤 회장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급 코트 자락이 이나의 낡고 더러운 운동화 앞에 멈췄습니다. 윤 회장은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고개를 좀 들어봐요. 이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며칠을 굶어 쾌하게 들어갔지만 그 속에 담긴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한 갈색이었습니다. 쌍꺼풀 없이 시원하게 뻗은 눈매 날렵하고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앙담은 입술. 그 순간 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 회장은 귀에서 쨍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눈매 저 분위기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남편 진수 씨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닮은 사람이
윤 회장은 눈앞에 낯선 냄새나고 초라한 소녀에게서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 같은 이끌림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강한 예감. 윤 회장은 저도 모르게 이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나이는 몇 살이에요? 갑작스러운 윤 회장의 반응에 이나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이나입니다. 나이는 27이에요. 27. 윤 회장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 윤우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윤 회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신이 주신 기회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앞섰습니다. 그때 꼬르륵 하고 아까보다 더 큰 배꼽시계 소리가 파출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회장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나 씨 밥은 먹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갈까요? 내가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 다정한 물음에 이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어른의 시선, 도둑이 아닌 손님으로 대해주는 그 목소리. 이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만난 모녀의 첫 식사는 화려한 호텔 뷔페가 아닌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윤서희 회장은 이나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살해를 하겠다는 것은 핑계였고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저택 정원사로 고용했습니다. 사실 정원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소름 끼치도록 닮은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지켜보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나가 윤 회장의 저택 별채에 짐을 풀고 정원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저택은 고요했지만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저택 정원에서 윤 회장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문을 넘어 들려온 그 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 나무가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김 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윤 회장이 가장 아끼는 정원 중앙의 아름드리 반송 한 그루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뺏긴 것처럼 누렇게 떠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윤 회장에게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딸 윤우가 세상에 태어난 날,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최진수 사장과 함께 손수 심었던 탄생기념수였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후 25년 동안 윤 회장은 이 나무를 딸의 분신이라 여기며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눈물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나무가 갑자기 숨을 멈춘 것입니다. 급하게 호출된 나무병원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청진기를 대보고 흙을 파보았지만 모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뿌리가 이미 썩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옆에 나무들까지 병들 수 있습니다. 베어내야 합니다. 베어내야 한다. 그 말은 윤 회장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죽어가는 나무의 기둥을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빼요. 이 나무가 죽으면 내 딸이 2번 죽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딸 윤우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요. 으앙. 정원사와 의사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이나가 조용히 인파를 헤치고 나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거친 손바닥으로 나무 기둥을 쓰다듬더니
바닥에 엎드려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녹슨 호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전문가도 포기했다잖아. 건드리지 마. 기존 정원사가 소리쳤지만 이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나무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서 뿌리가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좀 보세요. 이나가 호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꽁꽁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쇠붙이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굵은 철사 뭉치가 마치 뱀처럼 다리를 틀고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조경공사 때 인부들이 실수로 묻어둔 폐철사가 나무가 자라면서 굵어진 뿌리를 칭칭 감아 영양분이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렇게 차가운 쇳덩이에 짓눌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치 화병난 사람처럼요. 화병난 사람. 그 말은 25년간 속이 문드러진 채 겉으로만 강한 척 회장직을 수행해온 윤서희 회장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숨을 죽이고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나는 도구를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나무가 다칠까봐 맨손으로 굵은 철사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사가 이나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라도 하듯 꼬박 반나절을 나무에 매달려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 늘어져 갈색으로 변해가던 솔잎 끝에 미세하게 푸른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며 긴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휴, 이제 살았어요. 회장님, 나무가 살았어요. 뿌리가 이제 숨을 쉬어요. 이나가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윤 회장이 25년 전 잃어버린 남편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감격에 겨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살았다. 내 나무가 살았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나 씨. 긴장이 풀린 이나는 그제야 더위를 느꼈는지 땀 범벅이 된 목을 식히기 위해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윗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리고 셔츠 깃을 뒤로 젖히며 목덜미와 쇄골 부근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꿀물을 타서 다가오던 윤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윤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한 곳, 이나의 왼쪽 쇄골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학생. 그 목에, 그 흉터. 이나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땀에 젖은 셔츠기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아주 기묘하고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윤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 자식의 몸에 난 흉터는 엄마의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것은 윤 회장이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의 낙인이었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딸 윤우가 배고파 울던 밤. 초보 엄마였던 윤서희는 급하게 끓인 물로 분유를 타다가 실수로 젖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뜨거운 분유물이 아기의 쇄골로 쏟아지며 생겼던 바로 그 화상 자국. 그 모양과 위치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해요. 땀 좀 닦느라. 이나는 황급히 셔츠깃을 여미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대요. 갓난아기 때 아주 뜨거운 물에 데인 거라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
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실종 당시와 똑같은 나이, 그리고 오직 어미만이 알 수 있는 이 흉터. 확실해. 이 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강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윤우가 바로 내 눈앞에 살아서 서 있어. 내 딸이 살아있었어. 윤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눈앞에 있는 딸을 당장이라도 품에 안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저택 2층, 어둠이 짙게 깔린 테라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시동생이자 대형그룹의 2인자 최필수 전무였습니다. 그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눈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타들어간 담배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이미 이나가 저택에 들어온 첫날부터 본능적인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형님인 최진수 사장을 쏙 빼닮은 외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방금 이나의 목덜미에 있는 흉터를 확인하고 경악하며 주저앉는 윤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핏덩이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난간에 비벼 끄며 지식여진 담배꽁초를 노려본다. 박 기사 그 멍청한 늙은이가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더니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살려뒀어. 쥐새끼처럼 살아서 제 발로 기어들어와. 최 전무는 25년 전 자신의 친형인 최진수 사장의 차에 브레이크 오일을 조작해 사고사를 위장했던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유일한 상속녀였던 조카 윤우를 납치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장본인이었죠. 그가 형을 죽이고 조카를 버리면서까지 평생을 바쳐 차지하려던 회장 자리가 저 천한 정원사 계집애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고 음산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그리고 보안팀장도 은밀히 불러. 작업 하나 해야겠다. 아주 더럽고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걸로. 잠시 침묵 후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하게 속삭인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지. 도둑년, 꽃뱀, 산업 스파이. 명목은 뭐든 좋아. 감히 내 밥그릇을 넘봐. 이번엔 실수하면 내 목이야. 알았어? 전화를 끄는 최 전무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나가 윤 회장이 건네는 따뜻한 꿀물을 마시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녀에게 허락된 폭풍전야의 마지막 평화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형그룹 본가 저택이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2층 서재에서 최 전무가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다. 다들 뭐하는 거야? 보안팀 집합해. 경찰 불러. 당장. 잠옷바람으로 뛰어올라온 윤 회장과 고용인들 앞에서 최 전무는 텅 빈 금고를 가리키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내 금고에 있던 회사 매각 관련 1급 기밀 서류랑 비자금으로 쓸 수표 5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거 보안 뚫린 거야.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배우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척하더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니 내부 소행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잇감을 찾은 맹수처럼 구석에서 떨고 있는 이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외부인은 딱 한 명뿐이야. 저 정원사.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저 계집애. 내가 훔쳤지? 가난한 척 들어와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이나를 등 뒤로 감싸며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이나 양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증해요. 증거도 없이 사람 잡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최 전무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다. 경찰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이나가 머무는 별채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나의 낡은 옷장이 엎어지고 이불이 찢겼습니다. 이나는 방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먹였습니다. 그때 최 전무가 지팡이 끝으로 별채 천장 구석을 툭툭 치며 형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천장 텍스가 좀 헐거워 보이는데 저기를 뜯어봐. 쥐새끼들은 원래 천장에다 작물을 숨기는 법이거든. 형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습니다. 후두두둑 마이너스. 그 순간 마치 짠 듯이 하얀 종이 뭉치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라졌다는 대외비 도장이 찍힌 기밀 서류와 5천만 원어치 고액 수표 뭉치였습니다. 이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자신의 방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맹세코 처음 보는 거예요. 비릿하게 웃으며 이나의 뺨을 툭툭 친다. 이것 봐라. 발뺌하면 다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감히 회장님 댁 천장에 훔친 물건을 숨겨. 내년이 바로 재벌 회장의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한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였구나. 아주 앙큼한 년이네 이거.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강인하 씨, 당신을 특수절도 및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효과음 철커덕 수갑 채우는 차가운 금속음. 차가운 수갑이 이나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나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도둑의 꽃뱀 누명까지 쓰다니요. 그녀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윤 회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10원 한 장 훔친 적 없어요. 엄마처럼 따랐는데.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으앙. 엄마. 그 단어가 윤 회장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경찰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최 전무가 윤 회장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형수님? 전현이 이제 엄마 타령까지 하네. 미리 조사해서 형수님 아픈 구석까지 다 파악하고 접근한 거야. 형수님이 딸 잃어버린 거 알고 연기한 거라고. 아주 질이 나쁜 년이야. 저런 거에 속아서 회사를 통째로 넘길 뻔했어. 정신 차리세요. 윤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장은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데 눈앞의 현실은 저 아이가 내 뒤통수를 친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나를 태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쓰러져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놓은 이 덫이 오히려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딸을 잃은 어미의 직감은 그 어떤 악마의 속삭임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 윤서희 회장의 저택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짐승의 비명처럼 고요한 정원을 찢어발겼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경찰차 3대가 별채 앞마당을 점령했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군홧발로 이나의 작은 방을 짓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원에서 나무를 돌보고 있던 이나는 영문도 모른 채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경찰들은 이나의 낡은 옷장을 엎어버리고 곱게 개어놓은 이불을 칼로 찢어발겼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살림살이가 박살나는 굉음 속에서 이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최필수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지휘자처럼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수사관들을 독촉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구석구석 더 꼼꼼히 뒤져. 이 도둑년이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걸 못 찾아?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윤서희 회장이 사색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예요?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나 양은 범인이 아니에요. 형수님 비키세요. 이건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금고에서 사라진 기밀 서류랑 비자금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어요? 이 집 구조를 훤히 알고 드나드는 외부인은 딱 한 명, 저 정원사 계집애 뿐이라고요. 최 전무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이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사에게 눈짓을 보내며 지팡이 끝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김 형사, 저기 좀 봐. 저 천장 텍스, 유난히 헐거워 보이지 않아? 쥐새끼들은 원래 작물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기는 법이거든. 저기 뜯어봐. 형사가 책상을 밟고 올라가 천장 마감재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천장이 뚫리자마자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하얀 종이 뭉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바닥을 하얗게 뒤덮은 그것들은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회사 기밀 서류들과 1억 원짜리 고액 수표 뭉치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증거물 앞에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자신의 방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여기?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맹세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저런 거 훔친 적 없어요. 최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을 주워 이나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나의 뺨을 손등으로 톡톡 치며 조소했습니다. 허, 이것 봐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발뺌을 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감히 회장님 댁 천장에 훔친 물건을 숨겨. 내년이 바로 재벌 회장의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한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였구나. 아주 앙큼한 년이네 이거.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형사가 이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뒤로 꺾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들리더니 이나의 가녀린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감촉에 이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인하 씨, 당신을 특수절도 및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나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싶었고 윤 회장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도둑 꽃뱀이라는 더러운 누명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이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윤 회장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10원 한 장 훔친 적 없어요. 제발요. 윤 회장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뿌려진 증거물들과 울부짖는 이나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본능적인 믿음이 충돌하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끌려나가는 이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단어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엄마. 엄마처럼 따랐는데. 저를 딸처럼 봐주셨잖아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으앙. 엄마. 그 처절한 외침이 윤 회장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경찰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윤 회장의 발이 움찔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던 찰나 최 전무가 악기처럼 윤 회장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윤 회장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 했습니다. 최 전무는 윤 회장의 귓가에 입을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형수님? 전현이 이제 엄마 타령까지 하네. 소름 끼치지 않아? 미리 뒷조사해서 형수님이 딸 잃어버리고 미쳐 사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접근한 거야. 형수님 외로움 파고들어서 한미천 잡으려던 사기꾼이라고. 저런 거에 속아서 회사를 통째로 넘길 뻔했어. 정신 차리세요, 윤서희 회장. 그 말은 독이 되어 윤 회장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에 대해 조사하고 접근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나가 보여준 그 눈물도 나무를 살려낸 정성도 심지어 목덜미의 흉터조차도 전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단 말인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자 윤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데
눈앞에 잔인한 현실은 저 아이가 내 뒤통수를 친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이나를 태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멀어질 때까지 이나의 절규는 환청처럼 저택에 맴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고통보다 저 아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최 전무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이 완벽해 보이는 덫이 오히려 25년간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임을. 그리고 딸을 잃은 어미의 직감은 그 어떤 악마의 속삭임보다 강하고 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나가 차가운 유치장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날 밤.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윤서희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하다 이나가 머물던 별채 앞에 섰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난장판이 된 방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찢어진 이불, 엎어진 옷장, 바닥에 널브러진 흙 묻은 작업복들. 그 폐허 속에서 희미하게 이나의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기 분유 같은 비릿하고 따뜻한 냄새. 윤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쓸자 이나가 입던 낡은 티셔츠가 잡혔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어야 해. 그녀는 티셔츠를 얼굴에 묶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침대 밑 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물체가 윤 회장의 시선에 걸렸습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며 하찮은 쓰레기라고 여겨 발로 차버린 아주 낡고 해진 배낭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홀린 듯 그 배낭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나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 가방만은 제발 조심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훔친 1억 원보다 이 낡은 가방을 더 챙겼던 걸까?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훔친 보석도 돈뭉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프로 칭칭 감아 수리한 흔적이 역력한 25년 전 모델의 고물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와 여분의 건전지 2개가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기억 속에 이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걸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제 보물 1호예요.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빠의 선물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건전지를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윙. 오래된 모터가 힘겹게 돌아가는 기계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잡음 섞인 하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우며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서희야. 들려? 여보 나야. 진수. 윤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목소리. 25년 전 교통사고로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 최진수의 생전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은 입을 틀어막고 카세트 플레이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네. 우리 윤우가 오늘따라 잠을 안 자. 눈이 아주 말똥말똥한 게 꼭 당신 닮았어. 고집 세겠는데? 나중에 우리 윤우 크면 아빠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몰래 녹음해. 나 잘했지?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사고 당일 가지고 나갔다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다시 그녀의 손에, 아니 딸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테이프 속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지하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윤우야.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는 우리 윤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돈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아빠랑 엄마가 우리 딸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아주 많이. 그리고 남편이 생전 즐겨 부르던 음정도 박자도 서툰 그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투박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바닥을 구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 여보, 진수씨, 당신이었어. 당신이 지켜줬구나. 당신이 우리 딸 25년 동안 지켜줬어. 그런데 내가 미쳤지. 내 새끼를, 내 딸을 도둑년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다니. 내가 죽을 죄인이야. 이나야. 으앙.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목소리를 매일 밤 들으며 이나는 그 춥고 배고픈 밤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고아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이 낡은 기계를 끌어안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 딸을 제 손으로 잡아넣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라고 울부짖을 때 외면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찢어질 듯한 후회와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새도록 윤 회장의 통곡 소리가 별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서 테이프를 돌려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퉁퉁 부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죄책감은 서슬퍼런 도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무기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필수, 내가 내 딸을 건드려? 감히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딸 인생을 망쳐? 그녀는 더 이상 속고만 사는 나약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선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성난 어미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기다려 이나야. 엄마가 갈게. 그리고 널 이렇게 만든 놈들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야. 윤 회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윤서희 회장의 검은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자유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수행비서도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눈물이 말라버려 서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기억을 더듬고 인맥을 동원해 25년 전 남편의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던 옛 운전기사 박 씨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현재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 가장 구석진 병실 문을 열자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쉿, 쉿. 규칙적이지만 힘겨운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그의 동공이 윤 회장을 알아보자마자 지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 기사. 나야. 윤서희.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이 노인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윤 회장은 노인의 앙상한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어. 당신이 알지? 2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 구실하고 가. 사실대로 말해. 내 남편 정말 사고였어? 노인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리며 평생 가슴을 짓눌러온 죄책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장님 사고.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 전무 그놈이 브레이크 오일을 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안 하면 제 어린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윤 회장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진실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잔혹했습니다. 그럼 내 딸은, 갓난쟁이였던 내 윤우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잖아. 당신이 데려간 거야? 사고가 나고 최 전무가 전화해서 현장에서 우는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시체도 못 찾게 수장시키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물에 던지라니. 갓 태어난 조카를, 그것도 친형의 핏줄을 물고기 밥으로 주려 했다니. 윤 회장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차마,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지방의 한 보육원 쓰레기통 옆에 몰래 두고 도망쳤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데려가서 키워주길 바라면서. 회장님, 제 베개 밑을 봐주십시오.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베개 밑을 뒤지자 손바닥만 한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 기사가 최 전무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을 대비해 그날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둔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병실에 놓인 낡은 카세트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25년 전 젊은 최필수 전무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일 처리를 왜 뜸들여? 형도 죽였는데 핏덩이 하나 처리 못해? 당장 강물에 갖다 버려. 돌멩이라도 매달아서 시체도 못 찾게 하란 말이야.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너도 내 딸내미 고아 만들고 싶어? 시키는 대로 해. 윤 회장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오직 하나, 살이에 가까운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윤 회장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허우적거리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툭 떨어뜨렸습니다. 윤 회장은 차가운 시신이 된 박 기사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테이프가 무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 전부 소집해.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전화 넣어. 내가 지금 강남 경찰서로 간다고. 내 딸 찾으러 간다고 전해. 아침 7시 강남 경찰서 유치장. 이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억울함과 공포에 지쳐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대로 감옥에 가는 걸까?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데. 도둑으로 낙인 찍혀서. 그때였습니다. 철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유치장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텄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윤서희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유치장 안에 이나를 보자마자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철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나야, 윤우야. 회장님, 서장, 당장 문 열어. 내 딸 당장 나오게 해. 경찰관이 허둥지둥 열쇠로 문을 따자 윤 회장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나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유치장 안에서 윤 회장은 딸의 냄새를 맡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널 못 알아보고. 널 도둑으로 몰고. 내가 죽을 죄인이야. 회장님. 그게 무슨. 엄마라니요? 윤 회장은 품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반쪽짜리 사진을 꺼내 이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 아빠 목소리 맞지? 그리고 이 사진. 내 지갑에 있던 거랑 맞춰봐. 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찢어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그제야 이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여인의 품이 27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라는 것을.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죽어도 엄마 옆에 있어. 유치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윤 회장은 눈물을 쓱 닦아내고 이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나야, 울지 마. 뚝 그쳐.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어. 윤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널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내 아빠를 죽인 놈. 오늘 끝장낼 거야. 오늘 주주총회가 열려. 엄마랑 같이 가자. 가서 보여주자.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전 10시. 대형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장은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에는 윤서희 회장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필수 전무는 단상 중앙에 서서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수님, 아니 윤서희 회장은 최근 극심한 우울증과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꽃뱀에게 속아 회사의 기밀을 넘기려 했고 범죄자를 딸이라고 부르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가 위험합니다. 저 최필수가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회사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최 전무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옳고 해임 찬성합니다. 를 외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장내는 윤 회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윤서희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대포 소리처럼 열렸습니다. 수군거리던 좌중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틈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두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윤서희 회장의 표정은 더 이상 나약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까지 유치장에 갇혀있던 정원사 이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이 준비한 최고급 순백의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누가 봐도 기품 넘치는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감옥에 처박아 두었던 계집애가 보란듯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경비 뭐 하는 거야? 저 범죄자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이미 윤 회장이 대동한 경찰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만은 카랑카랑하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넌 절도범이야. 내 금고 털어간 도둑년이라고. 싸늘하게 웃으며. 도둑? 진짜 도둑은 당신이겠지. 25년 전 형님의 목숨을 훔치고 조카의 인생을 훔치고 이제는 회사까지 훔치려 하는 당신 말이야.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나는 품에서 두 개의 녹음기박 기사의 것, 아빠의 것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저 윤이나가 윤서희 회장의 친딸이자 고 최진수 사장의 유일한 혈육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친자 확률 99.999%.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친딸이라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왔어? 최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저녀는 꽃뱀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박 기사님이 목숨 걸고 남긴 유언을 들려드리죠.
이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25년 전 그날의 추악한 진실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된 최필수의 목소리. 형도 죽였는데 핏덩이 하나 처리 못해? 당장 강물에 갖다 버려. 이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조카를 유기한 살인마. 그가 바로 지금 단상에 서 있는 최필수 전무였습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살인마. 끌어내려. 짐승만도 못한 놈. 귀를 막고 발악하며. 아니야. 끄라고 해. 저거 다 가짜야. AI로 만든 거야. 함정이라고. 최 전무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이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덮쳤습니다. 철커덕.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짓눌린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형 그룹 전무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쓰러진 최 전무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넌 전무가 아니라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지. 내 딸이 겪었던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느끼면서 말이야. 끌고 가세요. 경찰들이 최 전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추한 몰락을 생중계했습니다. 전무님,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쇄도 속에 그는 비명처럼 절규하며 사라졌습니다. 악이 사라진 회의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이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이 회사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죽어가던 나무를 살려냈던 그 정성으로 대형 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잠시의 정적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한 명, 두 명, 곧이어 회의장에 있던 모든 주주가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핏줄에 대한 환영이자 새로운 리더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윤서희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단상 위에 선 자랑스러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배고픈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대형 그룹의 당당한 후계자 윤이나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긴 겨울을 끝내는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작가님. 대장정의 마무리를 장식할 신 10. 세상에서 가장 짠 그리고 달콤한 저녁 식사를 공백 제외 약 2,000자 분량으로 집필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 찾아온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을 마치 한 편의 수필처럼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청취자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감정선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1년 전 그 살인적인 한파와는 달랐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한방눈이 축복처럼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윤이나 상무가 타고 있는 퇴근길 차 안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 차가운 거리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꿀지의 대기업 임원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와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반달 흉터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여느 때처럼 고용인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에 낯선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투박하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도마 위를 구르는 불안한 칼질 소리. 그리고 구수하다 못해 약간은 탄 냄새가 섞인 멸치 육수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세련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육원 담장 넘어 일반 가정집에서나 맡을 수 있었던 투박하고 정겨운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이나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대형 그룹의 총수 윤서희 회장이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칼같이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결제 서류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옷에는 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 출신의 전속 요리사들은 주방 구석에 일렬로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회장님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김 셰프, 이거 불 좀 줄여봐. 계란이 왜 자꾸 타는 거야? 아유, 뜨거워라. 이나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이나의 목소리에 윤 회장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뒤집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윤 회장이 요리 하나에 쩔쩔매는 모습은 영락없는 초보 주부였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아직 준비 덜 됐는데.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엄마가 오늘 저녁 해준다고 했잖아. 유튜브 보고 열심히 배웠어. 이나는 요리사들에게 눈짓으로 퇴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리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나자 넓은 주방에는 모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윤 회장의 야심작들이 차려졌습니다. 군데군데 까맣게 타버린 계란말이, 국물이 너무 졸아들어 자작해진 김치찌개, 그리고 약간 진밥이 된 흰 쌀밥. 재벌가 회장의 식탁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하고 솔직히 말해 엉망진창인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에게는 그 어떤 미슐랭 식당의 코스 요리보다 귀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연기 사이로 엄마의 기대에 찬 눈빛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남남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밥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수저를 건네주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봐. 엄마가 간을 본다고 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식기 전에 얼른. 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혀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맛에 이나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짰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마치 소금통을 실수로 엎지른 것처럼 짰습니다. 아마도 윤 회장이 긴장한 나머지 간을 하고 또 하다가 벌어진 참사 같았습니다. 어째? 맛없어? 이상해? 윤 회장이 울상을 지으며 이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찌개 냄비를 치워버릴 기세였습니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맛없지? 먹지 마, 먹지 마. 몸 상해. 그냥 아줌마 불러서 다시 차리라고. 윤 회장이 국그릇을 뺏으려 하자 이나가 다급하게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크게 한술 떠서 국물에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저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짜잖아. 얼굴 보니까 소태구만 뭘. 억지로 먹지 마, 윤우야. 이나는 짠 국물에 밥을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따끔거릴 정도로 짰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겁고 달콤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진짜 짜요. 바닷물보다 더 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요. 이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아무도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먹는 사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저 생각하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윤 회장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나의 옆으로 다가가 딸의 머리를 가슴에 안아주었습니다. 1년 전 파출소에서 꾀재재한 노숙자 소녀를 안아주었던 그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고맙다. 윤우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못난 엄마 용서하고 이렇게 내 밥 먹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엄마가 요리 연습 더 많이 할게. 다음엔 진짜 맛있게 해줄게. 저도 고마워요, 엄마. 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리고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숯덩이가 된 계란말이를 집어 엄마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이것 한 부분 떼고 먹으면 맛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다가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주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짠맛은 눈물과 섞여 희석되고 그 빈자리는 25년을 돌아 만난 모녀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식탁은 매일 조금씩 덜 짜지고 조금씩 더 달콤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영원히.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이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한 장의 낡은 사진과 핏줄의 이끌림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 같은 실화가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이나와 윤 회장님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텔러 88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